저는 노동을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빡세게 그죠? 진행하고 있어서 원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러면 이제 좀 빨리 끝낸다던가 이런 게 이제 좀 있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한 번에 발표로 담을 일은 아니었다. 세 가지 이제 제목이 전환기 노동과 복지국가의 세 가지 확장인데, 세 가지 확장 중에 한 개 정도만 했었어야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조금 뭐 노동하고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은데 그거를 세세하게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세 가지의 확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드리는 순서는 이렇게, 아까 초반에 오건호 박사님이 자꾸 뭐 디지털 전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거는 남재욱이 할 거다 이러셔서 불가피하게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맥락에서 우리가 기존의 복지와 노동 정책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기본적인 패러다임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운영이 잘 돼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의 세 가지 확장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끝내기 심심해서 누가 확장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서론인데요. 아까 이제 5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불평등하고 요 뒤쪽에 나오는 2가지 제외하고 저는 이제 3가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 다중전환이라고도 하고, 위에 2가지만 묶어서 쌍둥이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복합 전환이라고도 하고, 저는 3중 전환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는데 저도 그 쓸 때마다 다르게 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명백하게 이제 겪고 있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녹색 전환,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 변화라고 흔히 얘기하는 인구 전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세 가지 전환은 기본적으로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여기서 복지국가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직접적으로도 복지국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생산과 산업과 노동의 세계를 거쳐서 변화를 많이 미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뚜렷하게 그런 것 같고요. 녹색 전환도 흔히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느껴지듯이, 그리고 사실은 기후 탄소 배출의 주범이잖아요. 생산과 산업이. 그리고 인구 전환도 역시 왜 인구 전환을 그토록 문제라고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노인 시기에, 그러니까 고령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문제, 아까 돌봄 문제에서 많이 지적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또 생산 인구가 부족해진다, 부양비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도 결국은 생산과 산업과 노동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 세 가지 전환이 전부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나친 이야기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를 거쳐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온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다들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전환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를 뒤에 조금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단기에는 이게 다 노동과 관련해서 불평등과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미 확정된 위협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직까지 불확실한 게 있습니다. 노동이 없어지나? 우리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사회로 가나? 이거는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우려하고 있는 요인이지만 아직까지 그렇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닌 이제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단기와 장기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복지정책이 3가지로 확장이 돼야 된다.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확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기존의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역할 위에 새로운 역할이 더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복지의 대상이 주로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재분배 정책에 초점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1차 분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늘 임금 노동에다가 상당한 가중치를 주고 살아왔는데 좀 더 다양한 활동들에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이 3가지 코드가 되겠고요. 다행스럽게 앞에 특히 아까 돌봄 부분이나 또 오건호 박사님 발표하신 총론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중 전환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혹시 논문이나 자료를 보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이
디지털 저널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그림이 이건데요. 이게 프레이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2013년에 처음에 발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47%의 그 일자리가 다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2013년이니까 지났어요 이미. 근데 대체는 안 됐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에 관한 가장 많이 들은 문제는 이걸 겁니다. 예. 기계가 부상하면서 인간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거다. 기술 실업이 일어날 거고 노동이 소멸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우리는 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거 보면서 야, 저 세상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신진서인데 지금은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도 지는 걸 보면 야 이제 진짜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체스를 처음에 기계가 이기고 나서 바둑은 한참 멀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우리는 그거를 목도했고 그 이후에 변화를 예측을 하게 됐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기술이 대체하는 거는 직업이 아니다. 잡이 아니다. 잡이 아니고 태스크다. 우리의 잡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직업은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논문 지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고 가끔 학교 무슨 회의에 불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직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기술에 따라 대체되지만 나머지는 대체되지 않고 그렇게 변화할 경우에는 그 직업 자체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직업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많이 이제 상반되게 나타났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세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바둑 기사들 바둑 두고 있죠. 지금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예전에 비해서 포석이 강한 바둑 기사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제 바둑을 두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반부는 거의 AI가 두는 게 정석처럼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강한 기사들보다는 후반부에 싸움이 강한 기사들이 뭐 다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허재에서 신진서로의 이동이 일어난 데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기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이 그런 식일 수 있다. 의사도 진단이나 수술은 다 기계가 대체하고 이제 고객을 얼마나 잘 대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연구로 보면 노동 수요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실업은 과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미래의 변화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 같아요. 아주 최근에 기사에서 보면 미국에서 그 개발자 일자리가 지금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갑자기 컴공과가 취업이 안 되는 과가 돼버렸어요. 지금 학생들이 들어갈 때는 제일 인기 많은 과였는데 갑자기 취업이 안 되는 과. 왜 그랬냐 보니까 컴공과 졸업한 애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일자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기계가 이제 그 사람들 일자리를 다 대체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과거의 연구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특이점이 와서 여전히 인간의 노동을 급격하게 대체해야 될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서튼티의 영역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확실한 변화는 뭐냐?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변화. 이미 201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이겁니다.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중간 수준의 일자리라고 하면 여기 이제 숙련이라고 표현했고 제가 이제 여기는 스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영어로 스킬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스킬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는 이제 스킬 하면 뭔가 손으로 뭐 잘 만들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스킬이라는 표현을 쓰고 스킬을 측정할 때 교육을 몇 년 받았냐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역량에 가까운 개념인데 그렇다고 컴퓨터시로 쓰는 역량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 이래서 우리말 번역어가 좀 애매합니다. 통상적으로 숙련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숙련으로 번역하면 우리 또 손기술을 많이 떠올려서 여긴 그냥 스킬이라고 썼는데요. 어쨌든 노동시장의 역량을 높은 수준의 역량, 중간 역량, 낮은 역량으로 구분해 보자면 주로 없어진 게 뭐냐? 중간 역량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간 역량의 대표적인 일자리가 뭐냐면요. 그 제조업의 그 일자리 있죠. 그걸 이제 예전에 세미 스킬드 이렇게 준숙련 역량이라고 불렀는데 그 일자리들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직 중에 약간 단순 사무직 일자리 있잖아요. 요 일자리가 중간 숙련 일자리고 요 일자들이 기술 변화에서 가장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전통적인 서구복지국가에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어떤 그 연대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에요. 요 일자리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일자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복지국가에게는 정치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변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집안 환경이 썩 좋지 못해서 대학 가고 이럴 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직업계고 나와서 열심히 기술 배워서 취업을 할래 라고 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임금을 주는 제조업 일자리에 취업할 걸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취업하냐? 서비스업 부분으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이 일자리는 훨씬 임금이 낮아요. 물론 이 중에 소수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고숙련 일자리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그거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숙련퇴화 속도,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술이 쓸모 없어지는 속도를 또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IT 개발자들처럼 어느 순간 내가 하던 일을 갑자기 기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불평등 증가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 확실한 영향입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영향은 불안정성의 증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디지털 플랫폼 노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기업이 왜 사람을 고용했냐? 이게 경제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표준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모든 거래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상품을 만들어서 영업사원을 딱 뽑을 건데 영업사원을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누가 우리 거 제일 적은 단가로 영업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그걸 구매해야 되죠. 근데 왜 그걸 구매 안 하고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체를 만들었을까? 요거를 이제 규명한 표준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규명한 사람이 도널드 코우즈인데 이 사람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걸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기업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동자의 행위를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하려면 시장에 놔두고는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이어라키, 위계의 조직 안으로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 만들어진 원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 왜 종종 TV 보면 이제 플랫폼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알고리즘이 이 길로 가 하면 시킨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노동을 마치 통제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알고리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통제하고 있잖아. 저는 그냥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뿐이고 그건 제가 지시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미국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Your Boss is Algorith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시킨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용할 필요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기술 발전의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미 1980년대부터 기업은 계속 고용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뭘로? 하청, 프랜차이징 이런 걸로 아웃소싱 이런 걸로 계속 내보내고 있었죠. 거기에 기술 변화는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제는 아까 태스크를 바꾼다 그랬는데 태스크 단위로 판매해요. 노동시장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크라우드웍스라는 사이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알고리즘 일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많이 하는 일,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많이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고양이인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면 그 데이터로 기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일자리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디지털 프리랜서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은 원래부터 자영업이 많았는데 고용관계 밖에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고요. 녹색 전환으로 디지털 전환 세 가지 말씀드렸고 녹색 전환으로 넘어가면 녹색 전환에 따라서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대체로 늘어날 거다가 많습니다. 유지되거나 혹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라는 연구가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연구가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그럼 일자리 걱정할 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자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내가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주된 일자리는 석탄 화력 발전이었어요. 석탄 화력 발전은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저쪽 남해안에 생겼대. 그러면 여기서 10개 없어지고 저쪽에 10개 생겼으니까 내가 남해안으로 가서 신재생에너지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일자리 변화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충남 단진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해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 단진에서 내가 하던 일을 일하고 남해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이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죠. 게다가 산업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스킬 수준별로 다 불균형이 생깁니다. 없어지는 일자리는 저스킬 일자리인데 생겨나는 일자리는 고스킬 일자리라면 이 저스킬 일자리에 있던 사람의 기회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일자리를 그냥 잃은 거예요.
어딘가에서 다른 일자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취업을 했대. 근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이 그림이 그건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일자리는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그 일자리들이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니까 다 이제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없어지고 나면 지역이 그냥 공동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지역 말고 저쪽 지역에 일자리가 생겼다고? 그럼 다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없어지는 일자리하고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일자리의 질이 같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정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평등도 나타나는데 대개 녹색 전환과 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녹색 기술을 사용하는 일자리는 좀 더 고스킬 일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스킬 일자리라는 말은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스킬 수준이 높으니까 급여를 좀 잘 줄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맞는 인력이 되려면 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없어지는 고탄소 일자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전 세계적인 거고 우리나라 걸로 제가 한번 데이터 봤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그나마 우리가 왜 여러 제조업, 서비스업 일자리 할 때 제조업 일자리들이 조금 일자리 질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대체로 그런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학력,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에 비해서 내 일자리의 질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불균형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고스킬 일자리로 생겨난다. 질문 하나. 여기가 고스킬이기만 하면 양질의 일자리일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지아주에서 그 잡혀갔던 우리나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집에 올라 그러는데 트럼프가 너네 숙련 그 노동자라며 니네 안 가면 안 돼? 그래갖고 하루 늦게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마침판에 그래가지고 참 뻔뻔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분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대우 별로 못 받아요. 고스킬과 좋은 대우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때 이전보다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산업이죠. 조선산업, 우리 요새 마스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한국 조선업 짱짱맨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산업 일자리 형편없습니다. 원래도 다단계 하청 구조가 심각했는데 2016년, 17년, 18년 조선업 위기 이후에 더 형편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죠. 많이 떠나고 나니까 조선 기업들이 그래서 마스가 하면서 잘 나가는 HD, 현대 이런 데서 야 많이 떠난 분들 다시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임금 더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 외국인 더 쓰게 해주세요. 왜? 숙련공 쓸 마음이 없어요. 노동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숙련공이냐 아니냐가 안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나는 녹색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라고 치자. 거기 누가 취업할 거냐? 얼마 전까지 20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석탄화력발전에 특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학력은 높지 않은 숙련공일까? 아니면 그때 대학을 졸업해서 막 새롭게 생겨나는 기술을 배운 청년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학력은 높지 않지만 석탄화력발전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공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불평등이 나타날 수도 있죠. 새로운 녹색 기술을 잘 받아들이는 유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전환 관련해서도 불안정과 불평등과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조정기 동안.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녹색 전환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장의 종언입니다. 요 책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책입니다.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에 있는 도넛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케이트 레이워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지구는 우리가 성장하고 생산하는 거에 대한 상한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서 생산하면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거기에 대한 하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적인 상한선과 사회적인 하한선 안에 이 좁은 회랑 위에서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녹색 전환이 우리에게 주는 큰 맥락은 이거다라는 게 케이트 레이워스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냐? 지금까지 그래 보여요. 물론 이제 기술 낙관론자들은 아니야 그 문제도 기술이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계속 생산을 늘리면서도 더 이상 그렇게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기술들이 시장에서 잘 만들어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만들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솔직하게 모른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저의 편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요 사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발전된 국가들은 다 얘네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하한선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태적 상한선 밖에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복지국가를 분배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복지국가의 이상은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굉장히 생산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늘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뭐 연대임금제도니 뭐 북유럽의 어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니 이런 것들은 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GDP를 높여서 그거를 나눠서 더 행복하게 살자 이런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맞나? 더 GDP를 확대하는 게 맞나? 그렇게 사는 미래가 가능한가? 이거를 질문해야 되는 시대에 온 거죠. 저는 이거는 복지국가가 그동안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분배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배에 대한 시각은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부자들의 돈을 조금 걷어서 이제 빈자들을 도와준다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비의 하한선을 높이는 게 중요했어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표현하죠. 복지국가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민 최저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수준 이하로는 살아야 돼. 근데 이 그림에 맞게 살려면 이제 소비의 상한선을 규정해야 됩니다. 야,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취미 삼아서 화성으로 로켓을 쓰는 건 우린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만들어내는 그 탄소를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 되는데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뭔데 화성에다 로켓을 쏘냐, 취미생활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의 소비를 우리는 용인할 수 있는 소비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말하죠.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크기가 커지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를 파레토 효율적인 그림이라고 하는데 생태적인 상한이 있다면 파레토 효율적으로 우리가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분배 정치는 옛날보다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일론 머스크 보고 엊그제 우리 그 치맥 먹은 세 분, 뭐 그런 분들 보고 당신들 돈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빈곤한 사람들 처지가 너무 어려우니 우리가 당신들 돈 좀 내서 도웁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거를 해야 되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올 가능성이 크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장기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인구 전환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인구 전환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산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영역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근미래에 가장 많이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분야는 돌봄 의료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일자리 숫자는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니까. 근데 여기 이제 구인 구직 비율이거든요. 구인 증가율과 구직 증가율이거든요. 사람들 여기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분야에서. 왜? 별로 안 좋은 일자리니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균형이 굉장히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결정된 미래예요. 이미 지금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아이 많이 낳는 바이러스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애를 낳아도 앞으로 수십 년간 노동인구 부족에 부딪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안 낳은 세월이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이번 이민이나 이런 게 있죠. 그거 뒤에 할 텐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러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노인이 좀 더 일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노인은 사실 이미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으로 일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일하는 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낮죠.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는 거.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여성 일자리, 그 다음에 고령자 일자리, 이주 노동자 일자리 이 세 가지 일자리의 특징은 우리나라 가장 열악한 일자리들이죠. 일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아까 돌봄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이주 노동자, 지금 모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고소득 국가는 다 인구 감소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주 노동자 놓고 경쟁할 거예요. 네. 그 경쟁에서 우리나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으로 싱가포르 그 모델을 따라들어서 최저임금 적용 안 하는 돌봄 노동자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자. 저 사람들은 싸게 줘도 되잖아. 이런 마인드로 올까요,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크죠. 일자리의 질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일단 되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흥미로운 책은 인구가 축소되게 되면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책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노동이 힘이 없었던 이유는 노동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글로벌 이제 노동시장에 편입되면서 국제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어느 순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서 노동자가 너무 많으니까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했는데 노동자가 줄어들게 되면 협상력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이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용어로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기능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살아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기업은 뭔가 다른 노동자들한테 돈을 더 주느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가 장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될 수는 있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인위적으로 뭔가 우리가 그걸 좋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인구 변화는 결국은 축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주민을 받는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자체가 반전될 정도로 받기는 힘들어요. 그걸 또 그렇게 받는 것에 따르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축소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축소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나? 아까 이제 돌봄 얘기할 때도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아까 뭐 액티브 에이징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삼중전환에 대한 맥락을 모아서 보면 디지털 전환의 단기적인 효과는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가. 녹색 전환은 불균형, 불평등, 그리고 이동성, 이제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이 산업에서 저 산업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전환은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업종별, 스킬 수준별 노동 공급 불균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이 증가하는 이제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는 거의 확실한,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거의 확실한 미래라면 조금 불확실한 미래는 뭐냐면 노동이 정말 소멸할 수도 있고요. 생산 확대와 경제 성장의 종언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사회에 적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모아보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불평등해지고 불균형해질 것이다. 그 위험을 우리가 해소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거의 결정되어 있는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반면에 장기적인 영향에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기술이 노동인구를 대체해주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경제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데 어차피 인구가 감소되니까 성장은 둔화된다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된 바에 여기 적응해보자.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 변화들 사이에서 조금 다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여기에 어떻게, 이 위험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결국 요약해서 우리가 삼중전환 맥락에서 생산과 노동의 맥락에서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숙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기준 복지 노동 정책을 보자고요. 딱 두 개로 나눠서 봤습니다. 하나는 사회보장 정책, 또 하나는 사회투자 정책. 혹시 복지국가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형적으로 복지 정책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사회보장과 사회투자. 그리고 여러분 디지털 전환 이런 거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면 사회보장과 사회투자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보장 정책은 뭐냐 하면 주로 돈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빈곤해지거나 빈곤의 위험에 빠지거나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늘었을 때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정책이고요. 노동시장 연령대 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대해 이 사회보장 영역의 핵심 정책은 사회보험입니다. 안 그런 나라가 잘 없어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상대적인 차이는 있죠.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국가는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의 비중이 이제 낮은 국가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사회보험이 그 나라에서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국가는 전통적으로 사회보험 국가라고까지 불렸던 사회보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적 소셜 프로텍션 제도 유형별로 지출이 어떻게 바뀌어왔나를 그린 그림입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고요. 딱 그림을 봐도 보라색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딱 드시죠? 보라색이 뭐냐?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출 증가를 사회보험이 이렇게 차지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회보험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노인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하고 연금이 늘어나거든요. 노인이 늘어나면. 그리고 이 두 개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늘어나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게 이제 사회보험인 거죠. 나머지 소셜 서비스가 우리 아까 돌봄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동안 우리 생각해보면 노인에 대한 돌봄 제도나 아니면 아동 돌봄에 대한 제도도 저희의 어린이집 갈 때만 해도 막 어린이집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도 요만큼인 거예요. 요 초록색이 소셜 서비스거든요. 네. 압도적으로 사회보험 중심의 국가고 우리는 사회보험 중심의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사회보험 제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가 잠깐만요. 앞에서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처음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가 1883년에 만든 질병보험. 우리로 치면 상병수당입니다. 충격적이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는데 그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거를 만들 때 비스마르크가 두 가지 정책을 같이 했어요.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자 탄압법,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했습니다. 이걸 왜 했냐? 노동계급을 국가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때 이제 세계 최초의 그 좌파 정당인 그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이 그때 독일에서 확 히트를 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저 빨갱이들한테 뺏기면 안 되고 국가의 편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천적으로 특히 독일식 원형에 가까운 사회보험 제도는 임금 노동자 중심의 제도예요. 임금 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임금 노동자는 어때요? 매달 똑같이 임금을 받죠. 사회보험료를 거기에 몇 프로에서 내기 좋습니다. 아까 3.5%라고 했잖아요. 사실 실제로 사회보험 재정에 들어오는 돈은 7%입니다. 아시죠? 나머지 3.5%는 사용자가 내죠. 3.5%는 내가 내고. 요게 딱 아주 노동자 최적화 제도거든요.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돈이 매달 그렇게 따박따박 똑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몇 %로 돈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소득이 파악이 안 돼요. 노동자는 알죠. 아직 받기 전에도 알아요. 내가 이번 달에 대충 얼마 받을지. 돈 걷기도 편하죠. 근데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번 달에 번 돈 중에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얼마고 제로비나 뭐 이런 걸로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도 잘 계산이 안 되죠. 게다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내줄 사용자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로 사회보험은 임금노동자 중심의 제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아까 얘기한 비스마르크의 의도도 있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새롭게 그 세계복지국가에 등장한 위험은 뭐였냐 하면 내가 노동자가 된다는 게 위험이었어요. 왜?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오롯이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동력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게 엄청난 사회적 위험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영농이라면 내가 아파서 일을 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재배한 그 작물이 없어지진 않죠. 그러면 이웃이랑 어떻게 둘의 품앗이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내가 아픈 거 정도는 소득이 크게 감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임금 노동자는 다른 제도가 하나도 없다면 내가 아파서 출근 못하면 그날부터 그냥 소득이 빵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노동자 문제 독일어로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옛날에 알았는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노동자가 되는 게 사회적 위험이었던 시대. 거기다가 막스의 통찰을 더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뿌띠부르주아들은 다 망해서 노동계급이 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가지 계급으로 남을 거야. 까지 생각해보면 임금노동이라는 것에 부착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고용관계에다가 우리가 제도들을 붙이면 돼. 노동법도 붙이고 사회보장법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칠은 거긴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수당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들도 했지만 사회보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노동시장은 어떠냐? 아까 삼중전환 맥락에서 어떠냐? 디지털 전환.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1년에 61만 명 정도였고요. 2023년에 88만 명이 됐습니다. 많이 늘었죠? 2년 사이에. 그죠? 더 무시무시한 게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라고요. 우리 이제 조세 행정할 때 내가 사업소득자인데 사업소득자라는 건 뭐예요? 근로자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사업소득자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사업자 등록 내고 이렇게 가게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3.3%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13년에 400만 명이었는데요. 2023년에 862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여자가 대략 한 2,700만 명, 2,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사실 N잡이 있어서
중복 산정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까 불안정 노동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전환의 영향으로. 그 영향이 노동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인구 전환, 고령자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연령대별로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게 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계약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잡을까 요즘에 이제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고 녹색 전환 관련해서도 그런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일종의 녹색 자영업 같은 것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연구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삼중 전환의 흐름이 다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야라는 전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자영업자는 포괄되더라도 제한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걸 실제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앞에 이름에 국민자가 붙잖아요. 국민자가 붙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임금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뭐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유급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보험료 내는 게 다르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면 내가 7%가 아니죠. 원래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한데 좀 쉬운 국민연금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자영업자면 내 소득이 9%를 내야 되는데 내가 임금 노동자면 절반은 기업이 내주죠. 그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포함은 돼 있는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원래 임금 노동자의 제도였어요. 아예 자영업자는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 노동인이, 특권이, 프리랜서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코로나 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노무제공자라는 법적인 규정을 놓고 옛날에 우리가 특고라고 부르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준으로 한 17개 직종 정도. 이게 직종 숫자가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17개에서 19개까지로 셀 수 있는데 대략 하여튼 17개 직종 정도가 포함이 됐어요. 한계가 크죠. 직종으로 이렇게 찝어서 포함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그 결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 85만 명이고 산재보험 145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아까 인적영역 사업소득자가 86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게 아무리 중복이 있다 그래도 반으로 깎아서 400만 명이라고 쳐도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걸 일단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아가는 사람을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0.65%가 받아갔어요. 가입된 사람 대비. 임금 근로자는 6.25%가 받아갑니다. 10분의 1이에요. 받아가는 게. 돈을 못 받아가요.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제도에. 이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도입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노무제공자는 실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엄청 많이 타갈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뭐 보험 재정이 빵꾸날 거야 막 이랬거든요. 택도 없어요. 임금 노동자의 10분의 1밖에 못 받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 규정을 아까 얘기한 이제 이 사람들은 실업을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훨씬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으려면 임금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위험의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임금 노동자는 고용되어 있거나 실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단계가 중간에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근데 부분실업급여를 안 줍니다. 소득이 줄어도 돈을 안 줘요. 완전히 일을 그만둬요. 일이 완전히 끝나야 줘요. 이 사람들하고 안 맞죠. 실업급여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내가 기존에 하던 일까지 다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자칫 잘못 그만두면 자발적 실업이라고 해서 급여를 안 줍니다.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 아니면서 그만둘 수 있으려면 작년 대비 소득이 몇 퍼센트, 30%, 50% 줄었다는 증빙을 갖춰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증빙을 갖춰서 내잖아요. 그럼 너는 자발적 실업이 아니구나. 대신 한 달 기다려. 한 달 있다가 줘요. 한 달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게 왜 그러냐? 애초에 고용보험은 소득이 감소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업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은 고용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 위험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제도하고 부정합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고. 일단 이게 이제 사회보장하고 관련해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라면 사회투자는
이제 여러분 그 토니 블레어라고 옛날 영국 신노동장 당수가 들고 나와서 히트친 개념이 사회 투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야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들 가난하다고 돈 나눠주고 있을 거야. 그거 돈 나눠주는 거는 안 돼. 우리 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돼. 이러면서 사회적인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지식경제 시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면 우리가 돈을 나눠줘야 될 필요가 훨씬 더 줄어들 거야. 라는 맥락의 사회 정책이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제시됐던 정책이 유아동의 교육과 돌봄에 투자하자. 그리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확대하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거 뭐냐면 일자리 찾아주는 정책이랑 직업훈련 시켜주는 거. 이거를 확대하자.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왜냐하면 여성 고용률이 낮았으니까.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만들면 취업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투자 정책은 아까 얘기한 삼중전환 맥락에서도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킬 퇴화 속도가 빨라지니까 성인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돼. 녹색 전환이 일어나면 새로운 고스킬 일자리 기회가 생기니까 교육 훈련 강화해야 돼. 인구 전환이 일어나면 여성과 고령자 고용을 확대해야 되니까 돌봄이나 평생학습 이런 거 강화해서 노인 일자리 이런 거 해서 기회 만들어야 돼. 이게 다 사회투자 패러다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 다음 돈을 나눠주지 말고 가난해지기 전에 미리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듣기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패러다임이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문제는 오늘 제가 주되게 안 다룰 거라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아까 돌봄 얘기할 때 돌봄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돌봄 정책을 강조하면서 돌봄 정책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을 유급 노동하게 하려면 돌봄을 잘해야 돼. 엄마들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애 돌보느라고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타가시설을 들려서 엄마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자. 굉장히 생산주의적이고 도구적이죠. 네. 그게 하나의 문제점인데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제 강의 맥락에서는 덜 중요해서 일단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게 이제 이 사회투자 정책을 토니 블레어보다는 훨씬 더 복지 친화적으로 설명했던 안톤 해머레이크라는 사람이 사회투자 정책이 뭘 하는 건지를 설명한 도식이에요. 아동에 대해서 돌봄과 교육 정책을 하면 애들이 똑똑해지고 부모가 고용이 늘어날 거야. 그러면 더 교육적인 성취가 높아질 거고 더 교육적인 성취가 높아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제고되고 불안정 고용은 줄어들 거야. 그리고 이 와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이유생활 균형 정책, 다 요즘 많이 듣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여성의 고용률도 높아질 거고 성별 임금 격차도 축소될 거고 출산율도 높아질 거야. 그리고 적극적 노화와 평생학습을 하면 은퇴 연령이 연장되어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거야. 지금 유럽 국가들 연금개혁 제일 화두가 더 늦게 은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난리 났잖아요.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왜 나 늦게 은퇴하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성평등도 되고 다 좋아질 거야. 요게 논리입니다. 요 논리에서 되게 중요하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투자라는 게 다 인적 자본 투자하고 고용 기회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잘 취업할 거야라는 전제거든요. 근데 여기 질문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이 사람들이 취업할 좋은 일자리가 저절로 생겨나나? 제가 보기에 요즘 20대들이 제가 대학 졸업할 때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거든요. 근데 취업은 제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똑똑해진다고 좋은 일자리가 자동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게 왼쪽은 OECD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입니다. 25세에서 34세 중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이고요. 파란색은. 주황색은 같은 기간 동안의 한시적 고용,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졌어요. 비정규직은 줄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점점 똑똑해졌어요. 비정규직은 줄었나요? 사회적인 투자를 한다고 조금 경제학적인 용어를 빌자면 노동시장의 공급 측,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공급을 하는 건 가계거든요. 사람을 공급하는 거니까. 노동시장의 공급 측에다가 우리가 열심히 정책을 한다고 노동시장의 수요 측, 즉 일자리 측에서도 자동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나? 우리 고용 없는 성장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 막 AI 투자 막 해서 젠슨 항이 와가지고 막 해서 엔비디아 막 해가지고 엊그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제 있는데 저기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하여튼 회장인가요? 지금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세 낮춰주셔서 딱 얘기하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현대차의 좋은 일이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아이젠하워가 GM 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진짜 현대차의 좋은 일이 대한민국의 좋은 일일까? 물론 현대차가 망하는 것보단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현대차가 좋아지는 만큼 같은 비례로 대한민국도 좋아질까? 지금 같은 글로벌 생산체인 시대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투자나 조치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 기회를 누가 성과물로 가져가나? 라는 질문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 질문이 빠져 있다는 거죠. 사회투자 정책. 요 사회보장과 사회투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 앞에 삼중전환들이 이것들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말씀드린 걸 가지고 세 가지 확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장은 임금 노동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되는 게 위험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자가 못 되는 게 위험이 됐어요. 물론 노동자가 된 사람 중에서 위험한 사람 많죠. 근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봐도 아예 고용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트렌드를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라는 걸 인식할 때 가장 비정규직의 핫한 트렌드는 기간제였어요. 기간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간제법 만들어져서 2년 이제 하게 되면서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트렌드는 뭐였냐면 파견이었습니다. 파견. 간접고용. 이건 뭐예요? 첫 번째 기간제는 기업이 고용주로서의 책임에 대한 기간을 한정한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파견은 뭐냐면 한 단계 뒤에 숨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너는 쟤의 피용자야. 나의 피용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너의 문제는 이 사람이랑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가서 야, 나 청소용역 하는데 여기 환경이 왜 이래? 미안. 원청업체가 그렇게 해서. 그 원청업체한테 가서 아니 내 조건이 왜 이래요? 그럼 넌 나의 노동자가 아닌데? 이게 이제 간접고용이었죠. 요즘 이제 노조법 2, 3조 바뀌면서 환경이 좀 바뀌고 있긴 한데 뭐 앞으로 과제는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트렌드는 아예 너는 자영업자야. 로 바뀐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자영업자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진짜 자영업자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 문제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 변화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과거 같으면 임금 노동자로 일할 사람들이 법적으로 자영업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용관계에 붙어있는 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고용관계에다가 보호제도를 붙인 이유는 고용관계가 너무나 소중한 보호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고용관계를 통해서 사람에게 위험이 오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이 증가했으면 이거를 떼서 사람에게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임금노동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라는 표현 안에 제가 담고 싶었던 개념입니다. 이 그림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궁금하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제가 오늘 얘기한 세 가지 과제 중에 이 첫 번째 과제가 가장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노동권 측면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이제 3.3% 중에는 오분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그냥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약만 그렇게 한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람의 근로자의 권리로서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논의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 전체를 보호하자. 고용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 보호법과 그 비슷한 이름으로 법안이 몇 개 지난 국회하고 지금 이번 국회에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를 일터권리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국정과제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내용은 고용의 형태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기본적인 노동권 목록을 나열하는 게 기본법이고 그게 이제 작동하려면 개벌법률을 거기에 맞춰 다 바꿔야 되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법이죠. 근데 노동계에서 이 법률을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문제 때문이에요. 이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일부러 근로자가 아닌 척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오분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야, 니네 이걸로 보호되잖아. 그러면서 늘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좀 미묘한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우려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이 법률을 도입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도 결국은 고용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 남습니다. 남는 사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이 아까 제가 설명 안 한 그림이 그 내용인데 이 보호를 받는 안쪽과 바깥쪽의 색깔 차이가 적어질수록 기업이 의도적으로 오분류할 유인도 적어지는 거예요. 왜 기업이 자꾸 오분류를 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하면 노동법 책임도 져야 되고 사회보장 뭐 책임도 져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고용 안 하면 그거 다 면제되거든요. 근데 너 고용 안 해도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굳이 고용을 안 할 유인이 낮아질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가 필요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앞에 이제 오건호 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보호를 했다면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호를 하자. 사실 엔잡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노동 통계로 파악되는 엔잡러보다 조세 통계로 파악되는 엔잡러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노동 통계로는 물어보면 당신 직업 2개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닌데 나 하나인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전 하나거든요. 근데 당신 소득원이 몇 개로 조사해보면 저는 여러 소득원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해서도 돈 받고요. 어디 정부 자문회의 가서도 돈 받고요. 그런 돈들은 제 월급으로 받는 돈 아니잖아요. 소득원 기준으로 저는 엔잡러입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당신 직업이 N개예요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저 직업 하나인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잡러 굉장히 많이 우리의 통계로 파악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의 임금 근로계약 관계의 일자리에 대해서만 사회보험 부담금을 내고 급여를 줄 거야. 이거는 점점 더 워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우리가 소득 파악하는 기술도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좋아지고 있고 좋아졌으니 그거를 기반으로 개인의 총소득, 여기서 물론 말하는 총소득은 일해서 버는 소득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를 뭐 예를 들면 재산소득에도 걷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뭐 이렇게 총소득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걷고 그걸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냐. 그리고 이 소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되면 파악될수록 일용직이나 임시직처럼 법적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의 상황도 우리가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소득 중심으로 사회보험을 바꾸자라는 논의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사업주 몫의 절반을 누가 낼 거냐. 프리랜서로부터 예를 들면 내가 IT 프리랜서한테 우리 회사 이거 개발을 시켜서 근데 이 사람이 간접 고용이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예요. 혼자 고용돼요. 이 사람 사회보험료는 누가 낼 거냐. 본인에게 다 내게 할 거냐. 이 이슈가 있는 거죠. 전국민 고용보험을 만들면서의 취지는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의 노무를 사는 기업이 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확장해도 끝까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수취한 사람이 개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숨고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숨고에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보컬 코치를 하나 불러서 이 사람이랑 숨고에서 하면 숨고가 내면 돼요. 근데 숨고에서 처음에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숨고를 끼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개별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보컬 코치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돼야 되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진성자영업자의 문제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알랭 슈피오라는 프랑스 법학자는 필수적인 제3자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과 어떤 그 기업 간의 관계 혹은 노무를 사고 파는 관계에서 이 관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제3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부담에서 국가가 사용자 몫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사회보험 지원이나 감면제도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 같은 거에서 감면제도 쓰면 연금 급여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제도에 따라서는 감면제도를 조금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해서 개인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국민연금 가입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늙어서 빈곤해졌어. 그러면 사회국가는, 복지국가는 결국은 공공부조를 주든 기본소득을 주든 뭘 하든 이 사람의 생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이 사람이 생산활동을 할 때 국가가 보조해주면서 사회보험료 내게끔 하는 돈이 더 적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영국에서 연금개혁을 했던 논리예요.
영국 그 자유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연금을 조금 더 재분배적인 방향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발했을 때 야, 어차피 우리 이거 개혁 안 하면 이 사람들 늙어서 빈곤층 됐을 때 결국 세금으로 다 떼워야 되는데 그게 맞아? 이런 질문인 거죠. 시간이. 네. 두 번째는 재분배에서 분배로라는 겁니다. 요 그림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요 밑에 있는 주요 복지 국가들 AUS는 오스트레일리아일 겁니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뭐 OECD 평균 등등등 이런 국가들입니다. 요 국가들의 시장 소득 진위 계수고요. 요게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시장 소득 진위 계수는 내가 월급으로 받은 돈이고요. 세전. 여기서 세금을 떼고 복지 재분배를 하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훨씬 더 불평등하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진위 계수가 0.35에서 0.55 사이에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한 거죠. 여기는 0.2에서 0.4 사이에 있죠. 요 한 0.15 정도 평등해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평등해졌는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여기도 우상향하고 여기도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중전환에서 아까 공통의 위험이 불평등, 불안정이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재분배를 열심히 하면 상황이 좋아지는데 아무리 재분배를 잘하는 국가도 불평등 증가를 상쇄해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평등 증가를 상쇄하려면 안 증가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저의 나름대로 답은 재분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1차 분배에서 임금을 받는 그 단계에서부터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삼중전환 맥락에서는 이 1차 분배에 개입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차 분배는 우리가 이제 일자리에서 버는 돈을 의미하는 거죠.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 아까 디지털 기술 변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인가 안 대체할 것인가 막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냥 우리의 사회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에 투자할 것인가. 그 작년에 이분이 노벨상 받아줘서 제가 이 설명하기 되게 편해졌는데 작년에 데런 아세모글루 이름 참 읽기 어려운 사람인데 아제모글루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상 받은 연구는 이 연구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기술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권력과 진보라는 책 우리나라에 나왔죠.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 기술들이 사실은 생산성을 그다지 높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인간은 일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일 잘하고 있는 인간 자르고 그 자리에 기계를 갖다 놓는다고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산성은 언제 올라가냐? 일 잘하고 있는 인간이 과거에 이 도구가 없을 때는 못할 정도로 일을 잘하게 만드는 도구를 도입하면 일을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쪽 기술에 투자하는 게, 즉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보다 노동을 보완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게 사회 전체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대체하는 기술에 투자를 하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재무적인 성과는 사람을 줄일 때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기술 개발을 모두 결정할 때 개별 기업들은 인간을 대체하는 그렇지만 생산성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기술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데런 아세모글루는 영어로 소소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테크놀로지가 쏘쏘해. 그죠? 그래? 이런 느낌의 소소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진짜로 혁신적인 기술을 하려면 그게 아니라 인간을 보완하는 기술에 투자할 때 훨씬 더 혁신적이 된다. 네. 제가 아까 뒤에서 김종명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좀 그냥 읽기 뭐해서 그 스테이터로 통계 패키지에 명령어 하나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스테이터가 없을 때의 남재욱보다 스테이터가 있을 때의 남재욱이 연구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죠?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재욱을 기계로 대체해서 챗 GPT가 그 복지국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 개별 기업에 놔두면 일종의 집합 행동의 딜레마인 거예요. 개별 기업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소소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R&D 투자 엄청 하잖아요. 이번에 뭐 내년에 예산, 뭐 AI 예산이다, 뭐 GPU 몇 개를 가지고 온다. 정부가 사실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 세제 혜택도 주고 직접적인 지원도 하거든요. 그런 지원할 때 어떤 방향의 기술에 투자하는지를 왜 보지 않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게 우리 경제와 사회에 되게 중요한데 생산에 개입해야 되는 하나의 또 하나 녹색 전환은 뭐 애초에 생산에 개입하지 않으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녹색 전환이. 그리고 녹색 전환이 일어날 때 일자리의 질 문제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숙련 일자리인데도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녹색 전환에는 어느 나라 정부나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기업들이 그 투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기업들이 허접한 일자리를 만드는 걸 왜 그냥 놔두고 있냐라는 질문도 가능하죠. 노인 일자리. 요 그래프 보면요. 요 까만 그림 있잖아요. 요 내려가는 곡선. 요게 40세에서 65세까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곡선입니다. 근데 기업 내에서 개인적인 건강관리와 인간공학적인 조치를 하고 생산 방식을 개선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고령자가 훨씬 더 생산성으로 일하는 환경을 생산 현장에서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거 업종마다 다르고 공장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의 어느 공장에서 이거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렇긴 해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령자 일자리 개념에서도 생산에 개입해야 될 이유는 계속 있는 거죠. 즉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야. 정부는 재분배나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도식으로는 더 이상 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다 산업정책을 해요. 옛날에는 산업정책 한다 그러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거는 저개발국에서나 하는 거지라고 했었는데 지금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21세기에 산업정책을 한다고 할 때 그 산업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이 10만 전자가 20만 전자 되는 게 우리의 목표냐? 아니면 우리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둘 다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의 주장만은 아니고 이런 주장을 하는 또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데니 로드릭이나 데런 아세모글루 같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복지국가의 영역이 밑에 있는 것처럼 교육이나 돌봄이나 의료나 사회 서비스를 투자하는 거는 조금 사실은 1차 분배하고 영향이 굉장히 깊긴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투자 정책의 맥락이 있으니까 그리고 재분배 정책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국가가 적극적으로 좋은 고용주가 돼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의료에서도 얘기하고 돌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사실은 의료 부문의 일자리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이런 부분에도 안 괜찮은 일자리들도 주변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민간의 일자리더라도 이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자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의 일자리들도 정부가 표준 단가, 표준 인건비 표 같은 거 만들어놓죠. 잘 안 지켜져서 그렇지. 이런 거 지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 이 영역의 수요는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돈 써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영역의 기업들이 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왜 보고 있어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더 집어넣어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데 돌봄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면 다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행복해지고요. 표준적인 경제학에서도 그렇죠? 아동기 초기에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케어를 받으면 더 똑똑한 사람이 된대잖아요. 이건 뭐 사회복지학자들이 한 얘기도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정책 관점에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노동계와 기업 양쪽에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 같은 시도가 되게 소중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지금 지역 공동화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교대에 있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 문제는 우리는 아카데믹한 트랙을 밟아서 명문대 가는 거 외에는 그 밖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무것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 그 친구들이 좋은 예를 들면 뭐 그게 직업계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를 매개로 주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좋은 교육을 받고 그거를 고급 수준의 폴리텍이나 이런 데서 고급 수준의 일자리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자기 지역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 취업할 수 있는 성공 경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설계를 해서 만들어내서 워킹하게끔 만든다면 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이런 시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육 잘 시켜놓으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거야. 안 만든다니까요. 많이 봤잖아요, 이미.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에서 이제 우리가 1차 분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냐. 더구나 녹색 전환 맥락에서 지역의 일자리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을 공동화시키지 않고 지역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논의의 맥락에서 중요한 맥락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금 노동에서 가치 있는 활동으로는 이제 이 세 가지 전환 확장 중에 가장 이제 아까 미래에 우리가 더 이상 생산을 확대하지 않고 GDP 성장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선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슬아슬한 선 안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는 아까 분배 정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사이에 있게끔 하려면 너무 많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소비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좀 슬프잖아요. 옛날에는 복지국가 하면 막 빵빵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막 엄청 행복해질 거야 이러다가 자 이제 우리가 이 아슬아슬한 균형선 안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됩니다. 약간 슬프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슬플 거 없거든요.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인간의 행복은 소비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인가. 마침 기계가 노동도 대체해 준다네. 내가 생산 안 해도 된다네. GDP 계속 늘리는 게 좋지도 않다네. 더구나 아까 액티브 에이징 때 얘기한 것처럼 고령이 될수록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관계가 중요해지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동안 우리는 모든 활동 중에 임금 노동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아까 사회투자 정책 얘기했잖아요. 돌봄과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인데 그 돌봄과 교육을 강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가 커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게 목적이 돼야 되지? 왜 우리는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막상 얼굴이 다쳐서 온 사람은 치료도 안 해주는 성형외과 의사가 버는 어마어마한 돈은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모두가 활동을 닫을 때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케어하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가? 사회가 전자에게 더 많이 보상하고 후자에게 더 적게 보상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돌봄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유급 돌봄뿐만 아니라 무급 돌봄의 가치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금 노동에 주었던 액센트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충분성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탈물질주의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고 더 보상해주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제가 기본소득을 주장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예. 보상하는 방식은 많을 것 같아요. 가장 끝에 있는 게 기본소득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치 있는 활동을 보상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있는 전제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 보상하면 인간은 알아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인간관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아직 거기까지는 마음이 안 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능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보다 조금 낮은 단계지만 꽤나 이런 개념을 확장하는 접근이 참여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제 같은 활동입니다. 일자리 보장제하고 참여소득은 두 개는 다른 건데 사실은 참여소득이 참여를 일자리 보장제에서 얘기하는 일자리로 설계하면 그냥 두 개가 똑같은 게 돼요. 어쨌든 참여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소득과 다르게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근데 참여소득에는 끝까지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그 참여를 어떻게 우리가 정하고 어떻게 구획을 정할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참여하는 척하고 안 하는 사람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사람이 집에서 돌봄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원을 파견해서 집에 가서 볼 거냐. 이런 무시무시한 감시사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여소득은 사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이제 미래가 뭐 생산과 고용의 확대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다 대체할 것이다. 아직까지 불확실한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낮은 단계의 참여는 뭘까 생각해 보면 돌봄자 수당이나 공익시민 수당 이런 건 이제 이미 조금씩 국가들마다 운영하고 있는 제도죠.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설계하는 게 아마 첫 단계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참여소득으로 확대해가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래의 변화를 관측하면서. 이 정도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저는 지역에서 지역의 민주주의로 이거를 설계할 수도 있겠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게 의미 있는 활동인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아까 일자리도 지역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오건호 박사님도 지역이 중요해서 본인이 지역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봄에서도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민주주의에서 지역 시민들이 정해서 야 우리 지역에 있는 참여 활동에 대한 이 예산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활동을 보상하자. 정해서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한 그거를 지자체장이 그냥 정하면 이상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방식도 우리가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래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세 번째 중요한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세 번째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의 질문은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1분 만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누가 이걸 하지? 이게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전환기 위협이 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분배 정치가 실패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미.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니까 이렇게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는 전환기에 잘 대응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포퓰리스트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맘다니도 일종의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해요. 꼭 포퓰리스트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근데 누구나 다 포퓰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정치에서 승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좋은 전환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환 대응에 실패하면 전환기의 위협은 더 커집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우리 빙빙빙빙 돌게 된다는 거죠. 이 악순환은 어느 선에선가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가. 하나는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지역에서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써봤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두 분이라도 질문 있으면 받으시고. 예. 네. 멀리서 왔다 질문이라도 하나 하고 가야 돼.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목 좀 하다 보니까 방금 재분배까지 너무 상식적인 말이었는데 지금 1차 분배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같이 요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대중적으로 네.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조금 수준을 낮춰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자. 많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그림이나 요 내용은 제가 논문 한 편 썼습니다. 작년도 시민가세계 참여연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긴 논문인데요.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노동시장 수요 측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진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있을 것 같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 부분에서 사실은 요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교대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교육복지 아까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협회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교육복지에 대한 여러 논의를 보면요.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훨씬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교육복지사가 학교마다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안 뽑아? 이제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공공부문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그 교육복지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산업정책 자체를 일자리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기업에다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기업에다가 R&D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조세 감면해주고 이런 거 할 때 조건을 붙이자. 너 이런 거 하려면 너 우리가 투자한 이 녹색 기술 가져다가 녹색 사업 하려면 네가 만드는 일자리의 80%는 정규직이어야 돼. 라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조금 너무 옛날식이라면 뭐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고용 안정성이 어때되고 뭐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규정을 혹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수준에서는 실제로 시도됐던 광주형 일자리 같은 모델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다만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중앙에 있는 대기업을 가지고 오는 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선호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실은 그런 역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격차나 지역의 기업 현황이나. 근데 어쨌든 지역 수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플랜들을 지방정부와 지역에 있는 대학과 교육훈련기관과 기업과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이런 플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이런 임금 정책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노동권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가능하겠죠. 저 논문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일자리를 강화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기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 논문에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들도 특고들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노동권 강화에서도 우리가 산별고소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책들을 이제 그 논문에서는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회투자 정책을 강조하는 교육과 돌봄 영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크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게 시너지 효과로 올 수 있는 영역도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정부가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로를 밟게끔 한편으로는 강제하고 한편으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프로그램 조금 해야 돼서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질문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저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아까 타임뱅크하고 참여소득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되는 지점이 예를 들면 타임뱅크 같은 경우에 1시간에 1달러를 산정을 하는데 참여소득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리 사업이 뭐 노인 일자리나 뭐 서울시 50플러스나 이런 게 최저 시급 뭐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참여소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우리 마을 일자리 건강 리더들을 많이 이제 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마을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하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 일반 노동시장의 최저 시급이나 뭐 이런 걸로는 산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여간 되게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 같은 형식으로 고민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참여소득의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 보상 규모나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일자리 사업,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과 이것과의 충돌이 될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보자면 이게 저희 지역적 실험과 전진적 단계적 접근 필요성이 있다고 쓴 거는 저는 사실은 참여소득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돌봄자 수당이나 공익시민 수당처럼 활동의 영역이 분명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런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보상을 하지 않았네? 를 공감할 수 있는 활동부터 제한적으로 출발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여소득이라고 불리는 그 참여소득을 했을 때 보상의 수준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는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 문제고, 왜냐하면 높은 금액을,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탈물질주의적인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에 대한 이중성도 있어요, 사실은. 저기 누구죠? 사뮤엘 보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보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욕구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수준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이제 일자리 보장이나 타임뱅크나 참여소득이 그냥 소득 보전의 개념으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공유와 나눔의 네트워크, 그 사회를 재편하는 그게 같이 가야만 가능하다. 저걸 벌어서 내가 일반 시장에서 소비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저걸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은 너무 적죠. 그러니까 저것이 그런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사회적인 그 운동과 같이 가야만, 적은 소득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사회적 경제나 연대나 협동조합, 타임뱅크도 그렇게 하지만 그걸 같이 구상해야 되죠. 예,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복지국가라는 이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사회임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유리한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 이제 토론 시간도 가져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이 5시 40분인데